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이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수탉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왜 수탉이 이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은요, 이 프랑스의 전반적인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 민족 구성, 그리고 국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역사를 조밀하게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벤더 농장입니다. 라벤더는 이 화장품이나 또는 향수의 베이스로 사용되는 기본 원료죠.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 지리와 기후가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프랑스의 전반적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르도의 포도밭이에요. 이 포도 높이가 한 가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쉽죠. 허리를 많이 굽힐 필요도 없이 손쉽게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품종 개량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 포도도 역시 프랑스의 상징적인 이 과일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 수탉이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이나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인 르콕 스포티프에는 이 갈리아 수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 중에 하나인 이 수에 토니우스는 이 프랑스인들의 조상인 갈리아인을 부르던 라틴어 갈루스와 수탉을 뜻하는 라틴어 갈루스가 발음이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발음과 철자가 같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 로마인들이 갈리아인들을 갈루스, 즉 수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앙네사세 시기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이 수탉이 프랑스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앙리사세는요, 34년간의 종교전쟁으로 3분 오열된 혼란기의 프랑스를 수습하고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은 부르봉 왕가의 시조입니다. 백성들이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염원한 그는 하느님은 내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기를 원하신다고 일요일마다 닭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앙리 4세 시기에 그 약속을 지킨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는 것 같은가요? 물론 두 가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지리적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육각형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 프랑스의 공식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입니다. 영어로는 프렌치 리퍼블릭이 되고요. 불어로는 레publique 프랑스가 되겠죠. 수도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리고요.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해에서 영국 해협과 북해, 동서로는 라인강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대각선이 1000km인 육각형 모양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종종 자기의 나라를 헥사곤, 즉 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랑스의 위치는 북위 41도에서 북위 55도까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유럽 본토의 경우이고요. 프랑스는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이나를 비롯해서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죠. 이 본토는 55만 1695 제곱킬로미터고요.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를 합치면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물론 여기 만약에 유럽 연합만 놓고 본다면 독일이 가장 크죠. 하지만 해외령까지 포함을 하면 프랑스가 더 넓습니다. 해외 속령까지 합쳐서는 이 67만 205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3배 정도가 됩니다. 이 프랑스는 문화의 용광로라고도 불리고요.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도 불립니다.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물론 영국은 영불 해협이라는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다시 말하면 주요 국가와 인접해 있고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으로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냈죠. 20세기 이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뉴욕, 미국, 뉴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세기까지는 여하튼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요. 이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이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 주요 도시를 보면요. 파리, 막세유, 그리고 리옹, 툴루즈, 니스, 낭뜨, 몽펠리에 등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파리는 빠지고요. 파리는 한 주변 인근 도시까지 포함하면 1000만이 넘지만 이 나머지 도시들의 경우에는 한 100만에서 200만 규모의 소규모
소규모는 아니죠. 그런 지역 핵심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 100만에서 200만 되는 도시가 한 20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동부 지역은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피레네, 알프스 산맥이니까요. 그러다가 북서부 지역으로 내려오면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가 형성됩니다. 그 뒤에 남동부 지역은 사실상 이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게 되죠. 자, 민족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단일 민족이냐, 다민족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족이 있습니다. 이 갈리아족은 사실상 켈트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 나중에 게르만족에 이동돼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민족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킹 지파인 노르만족도 노르망디에 정착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인이 되었죠. 이 노르망디 공국은 사실상 잉글랜드를 또 정복하게 돼요. 그 얘기는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못합니다만 이 잉글랜드 국왕이자 이 노르망디의 주군이 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프랑스 영역으로 들어왔고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로부터의 이민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파리 불란서에 있을 때는 사실상 그때 유고가 한참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유고 난민들이 또 파리나 중요 도시에 많이 이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자연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이고요. 뒤편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지역은 섬이에요. 이 섬 지역은 이 몽쉘 미셸이었던가? 제가 좀 기억이 지금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이 지역은 노르만족이 이제 침입했을 때 이 프랑스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데 이 지역만큼은 섬 지역이었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배를 이용한 해양 민족인데 이 대륙과 가까운 이 섬 하나 정도를 못 차지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섬입니다. 프랑스 음식이죠. 치즈입니다. 이쪽에 치즈가 있고요. 장봉도 보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바게트 도 있네요. 예, 이 보르도의 포도밭이에요. 부르고뉴군요. 부르고뉴의 포도밭이고요. 이 포도주 역시 이 프랑스의 상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이거는 샹pan이고요. 샴페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 샴페인을 만드는 샴페인 지역의 포도밭입니다. 이 샴페인은 사실상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있더군요. 이 샴페인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들었을 때 이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포도주건 이 기포가 형성이 됩니다. 오래 놔두면 이 기포가 당연히 형성이 되는데요. 이 프랑스가 이제 이 샴페인을 자국화 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생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샹파뉴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진 기포 음료에 대해서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느 지역의 모로 생산된 어떤 거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런 규정을 만든다면 세계 유일무이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생산품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알프스 산맥이고요. 꼬트 다지르라고 해서 니스를 포함한 우리식으로 한다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사진이 좋은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프랑스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쪽의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기 시작해서 이 완만한 구름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 북서부 저지대 순으로 높이가 낮아집니다. 이 북서부 저지대 지역은 사실상 늪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세 이전 시기에는 늪이었죠. 그거를 이제 개간해서 요새는 목초지랑 뭐 밀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늪지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기후를 살펴보죠. 크게 4가지 기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는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연중 비가 많이 오고요. 대체로 온도가 낮습니다. 거의 영국과 비슷한 기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항상 우산을 한 9월부터 한 3월까지는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대륙성 기후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부와 동부 지역은 이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고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죠. 이 지중해성 기후도 있는데요. 이 지중해와 닿아 있는 이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서 여름철엔 뜨겁고 건조하고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합니다. 산악기후도 존재합니다. 이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은 산악기후죠.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눈이 내리고 강설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파란색은 사실상 파란색과 빨간색은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하얀색 가운데 부분은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혁명 기간에 만들어졌고 입헌군주제가 완성된 뒤에 만들어진 국기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들어간 것이죠. 파리시의 깃발은 원래 이 파랑과 빨강의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그래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 7월 14일이에요. 이 습격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 이 파리의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파랑과 빨강은 이 혁명을 대표하는 색이 되죠. 이 라파예트가 혁명 프랑스의 새 국기로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파랑과 빨강을 사용하고 가운데에 하양을 집어넣은 파랑, 하양, 빨강의 이 삼색기를 재현한 것이 삼색기의 시초입니다. 가운데의 흰색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보셨던 앵발리드가 기억이 날 겁니다. 거기가 원래는 보훈병원이라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국군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먼저 습격을 해서 총기를 이제 노획을 했는데 문제는 탄약이 없었죠. 그래서 바스티유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거기에 이 감옥 안에는 원래는 이게 동부 지역에서 쳐들어오는 외적을 맞는 어떻게 보면 요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바스티유가 감옥으로 요새에서 감옥으로 변질되게 되죠. 바스티유를 해방하고 나서 그 사람들 거기에 갇혔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 갇힌 분들은 대부분 뭐 정치범들보다는 생활형 경제사범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벌금을 내지 못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여하튼 혁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하얀색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봉 왕조의 상징 색깔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루이 16세는요 상당히 타협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 삼부회를 소집해서 명사회를 먼저 소집을 해요.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 계급에게 이 국가 재정 위기 상황이니까 잠정적이지만 뭐 재정 위기가 해결되면 면세의 특권은 계속 유지하지만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그 국가를 대표하는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좀 세를 그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국가의 기부금을 좀 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귀족과 성직자 계급은 그 제안을 그냥 안 받아들이고
이 삼부회를 소집해야만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특권 계급이 사실상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만 양보했으면 아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일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 16세는 그 삼부회가 소집됐을 때 사실상 그 제3신분들이 이런 요구를 해요. 국왕에게 제1신분과 제2신분과 합한 것과 똑같은 규모의 의석수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루이 16세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타협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당시의 프랑스 시기입니다. 파리 시기예요. 제가 막 헷갈리네요. 파리 시기인데 파랑과 빨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다음은 국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해석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과격하고 너무 과격한 노래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혁명가로도 쓰이고 이게 원래는 군가였죠. 군가였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과격하고 뭐 찔러 죽이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군가를 상징하는 이 군복을 입은 소년의 모습, 그리고 혁명을 상징하는 마리안네의 모습,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사파를 제작하고 있죠. 이 사진은 여성들이 대포를 끌고 가네요. 그런데 남자들은 뒤에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연약한 아녀자들에게 대포를 맡기고 이 남자들은 뒤에서 멀찌감치 구경이나 하면서 저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사실상 1789년 8월 20일 이 베르사유 행진 때 이 여성들의 모습을 포착한 그림이에요. 이 베르사유 행진은 이 당시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 혁명이 일어나고 혼란기였기 때문에 곡물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서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왕에게 이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여성들이 주도하게 되죠. 그래요. 하지만 혁명은 여성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참정권을 가진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죠. 이 드구즈라는 이 인간 여성과 시민에 대한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책을 쓴 선언문을 작성했던 드구즈라는 여성 혁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단두대에 오를 권리, 다시 말하면 법의 책임을 물으면서 법 앞에 권리를 내세울 수는 없느냐, 다시 말하면 연설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느냐고 얘기하면서 이 글을 쓰죠. 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대표적인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급진적인데요.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여성의 권리가 이 정치적인 입장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혁명을 가격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 남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 소위 말하는 혁명 주체 세력들, 다시 말하면 로베스피에르나 자코뱅, 어떤 사람들은 자코뱅 파들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얘기가 오락가락했죠? 다시 국가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4월 25일에는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크에도 이 소식이 도달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 대위 클로드 조제프 루제 드리럴이 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하여 하룻밤 만에 작곡한 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노래 제목은 라인 방명군을 위한 이 국가입니다. 군가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르세유 출신 육군 의용병들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됩니다. 종신통역, 이 당시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상 이 당시의 군부 핵심들은 대부분 국귀족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이 전쟁에서 자꾸 이 뒤로 밀리게 되고 계속 패전을 하게 돼요. 자신들도 혁명의 적으로 몰려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어떤 경우에는 무기를 버리고 또 투항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패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의 의용병, 쉽게 얘기하면 징집이 아니고 스스로 군대에 가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된 패전을 뒤로하고 발미전투 이후에는 안정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종신통령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이 마르세유즈를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리죠. 프랑스 제3공화국에 대적한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라 막세유즈를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버려졌다가 8년이 지난 1879년에 이르러서야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갈리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불렀습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죠. 기원전 51년에는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하여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이 갈리아라는 것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나서 로마가 알프스 서쪽을 봤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하고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저기 있네. 그래서 이 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냥 통속적인 의미에서는 야만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갈리아를 정복한 뒤에 오른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다른 갈리아 사람이 하는 말과는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말을 타고 다니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게르마니아 이렇게 부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백제, 신라 초기에 온조왕 때랑 이 박혁거세 왕 때 기록을 보면 이 말갈족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말갈족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지금도 뭐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이긴 하지만 이 말갈족은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 위에는 고구려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말갈족이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서울과 경주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가 그 당시에 작은 소국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백제와 신라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백제, 신라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혁거세 세력이나 온조 세력을 거부하는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이 야만족, 다시 말하면 말갈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직 뭐 정설도 없고요. 그래요. 이 당시에 이 갈리아, 게르만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를 한 가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시기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예, 성직자에게 서인권, 성직자 임명권을 주는 모습이죠. 샤를마뉴 대제가. 자,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될 거예요.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이 주는 거고, 아니면 주교나 추기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임금도 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인권 투쟁으로 뭐 카노사의 굴욕이다 여러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핏 들어봤던 얘기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인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게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나 주교, 추기경이 담당하는 경우엔 이 세금이 교황이나 추기경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에게 가게 돼 있죠. 거기에 비해서 국왕으로부터 성직 임명을 받은 수도사나 혹은 성직자들은 세금을 국왕에게 내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수가 옆으로 새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것과 관련된 그 싸움이 누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누가 그 성직자들의 세금을 거둘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것이 바로 그 카누스와의 굴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가 영향력을 이루면서 갈리아 지방의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와서 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들은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아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만큼은 히스파니아 지방으로 쳐들어온 이슬람 제국을 무찌르고 교황청과 협조하여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요. 이 프랑크 왕국은 다른 이 게르만족, 뭐 예를 들어 반달족, 그리고 고트족도 또 분파돼서 서고트족, 이 동고트족, 뭐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 분파들이 대부분 단명을 하게 됩니다. 이동거리가 너무 넓었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서 지치면도 있고 체제가 유지되기 전에 또 이슬람 제국이 또 쳐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모든 이 게르만족들이 단명을 하는 데 비해서 프랑크 왕국은 교황청과 협조하에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되죠. 이 메로비스 왕조에서 까롤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이 까롤루스 대제는 우리가 보통 까롤루스 대제라고도 하고 이제 샤르마뉴 대제라고도 하고 뭐 찰스 대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뭐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찰스가 맞고요. 불란서로 얘기를 하면 샤를마뉴, 샤를이 맞고, 이베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을 기준으로 하면 까롤루스가 또 맞고, 칼 대제라고 부르면 이건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까롤루스, 샤를마뉴, 칼, 찰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람을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까를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위를 받게 됩니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까를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 내전이 일어났고요. 베르동 조약으로 제국이 나뉘게 되죠. 이 서프랑크 왕국이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나뉘어지고요. 또 나중에는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또 독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방위를 위해 주종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요. 계속된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던 것이죠. 바이킹. 이 바이킹은 앞서 말씀드렸던 노르만이고요. 마자르족도 프랑크 지역으로 쳐들어오고요. 이 동로마 제국도 이 고토 회복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확률도 있는데요. 이 비잔틴 제국은 이 로마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서쪽 지역, 이 서유럽 지역을 자신들이 찾아야 되는 이 고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이 계속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자, 프랑스 왕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에펠탑을 사이에 두고 노트르담 성당, 개선문, 여기 빵떼옹이 보이네요. 그리고 앵발리드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일드 프랑스 지방의 지배자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이 프랑스 왕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오토 2세 때부터 샤를마니와 같이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시켰죠. 프랑스는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서를 받았던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정통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 프랑스는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사를 받고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정통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관습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샤를 7세는 이 백년 전쟁 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랭스를 되찾기 전까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폴레옹이 쫓겨난 이후에 사실상 샤르 10세라든지 하는 이 복고 왕정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 역시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나폴레옹만큼은 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자신은 국왕이 아니고 황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프랑스 왕국은 명분상으로는 존재했지만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어졌죠. 거기다가 앙주 지역과 가스코뉴 지방을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요. 일드 프랑스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뭐 한 30분의 1 정도, 3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파리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잉글랜드 국왕은 이제 가스코뉴, 앙주를 비롯한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에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잉글랜드 왕이지만 사실상 주군은 또 프랑스 국왕이에요. 이게 가계도가 아주 복잡해지죠. 그림을 그리면 잉글랜드 왕이자 프랑스 가스코뉴, 앙주의 지방 영주에 불과한 그런 신분으로 또 다르게 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세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왕도 다른 나라의 그 영주가 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근 지역에 다른 나라의 이제 공주를 받아들인다든지 여성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넓히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카페 왕조는 일드 프랑스 지역 이외에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 카페 왕조는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해 들어가면서 성장하게 되죠. 존엄 필립 2세 시절에 카페 왕조는 성장하게 되고요. 그와 잉글랜드의 사자심왕 리처드는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퉜으며 결국 잉글랜드가 존왕 시기에 이르자 아키텐을 제외하고 모든 영토를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영토를 모조리 넘기게 됩니다.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자 잉글랜드에서 백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위 계승 서열상 잉글랜드 왕이 1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루아 가문이 왕조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잉글랜드 왕은 왕위 계승 서열이 1위인 나를 제치고 무슨 발루아 가문에게 왕위를 넘기느냐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군대는 대부분 용병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심한 노략질을 할 수밖에 없었죠. 흑사병이 출몰해서 자크리난과 같은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흑사병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마을의 40% 이상이 죽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흑사병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대체로 몽골 지역에서 중국 지역에서 넘어간 쥐들이 쥐간 접촉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리가 없겠죠. 쥐들 사이에는 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규제할 법도 없고 여하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돼가지고 쥐들 간에 이게 널리 퍼지게 됐다고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질병, 간염병의 경우 유럽에서 시작된 간염병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신대륙 지역이나 구대륙, 동아시아에서 이 전염돼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이 되겠죠. 이 몽골의 쥐가 그러면 몽골쥐 옆에 고려쥐도 섞여 있었겠네요. 그 당시엔 고려와 몽골이 원나라가 상당히 교류가 인적 교류도 많고 물품 교류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짐 속에 쥐가 묻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유럽에서 시작된 이 간염병은 없습니다. 간염병이 없다는 얘기는 교류를 하지 않거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아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 여하튼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없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만한 또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공부를 해봐야죠. 그래요. 그러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에 불리했던 전세는 역전이 되고 1453년이 되자 잉글랜드는 깔레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 왕국은 성장을 하게 되죠. 1500년에 인구 1500만 명 정도로 이 유럽에서는 꽤 인구가 많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이 왕권이 강화되게 되죠. 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두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에는 이 합스부르크에게 계속 패배하고요. 종교개혁으로 왕실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뭐 군주가 뭐 덕성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 통일만 되겠어? 외적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뭐 교활한 여우가 되던 늑대가 되던 호랑이가 되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일단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일만 시켜준다면 뭐 그 사람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던 무슨 얼굴을 하고 있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다시 말하면 외적의 침입을 경험하면서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도 약간 옆으로 센 얘기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16세기 전반 위군호는 전체 인구의 약 5%로 아주 적었으나 왕실에 대항하는 귀족들이 주로 신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군호 전쟁 때는 이 발루아 왕조, 이 위군호 측의 부르본 가문, 그리고 가톨릭 측의 기즈 가문이 수십 년간의 위군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위군호 전쟁의 결과로 발루아 왕조가 부르봉 왕조로 교체되게 되고 낭트 칙령이 발표가 되어 이 낭트 칙령은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선언한 칙령이죠. 이렇게 되면서 내전, 종교 간의 내전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 내전이 종결하고 난 후 안정을 되찾고요. 프랑스는 외교에 다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슐리에와 같은 이 관료의 주도 아래 실용 외교 정책을 도입하게 되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면서도 30년 전쟁에서는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교도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요. 심지어는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이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가 되죠. 하지만 낭트 칙령이 폐지된 이 1658년 프랑스는 이 루이 14세 시대에 주로 상고부에 종사하던 위근호들의 이탈로 재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되고요. 이후 루이 15세 시대에도 재정 확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7년 전쟁 등 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재정 적자는 확대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루이 16세가 그야말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조상을 잘 만나야지 되는데 예. 이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마리안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르사유 행진에서 보신 바처럼 이 여성들이 상당히 이 혁명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고요. 총과 국기를 들고 앞으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죠. 1789년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왕실은 부르주아지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코스염 담당, 혹은 코디 담당, 혹은 모자 담당, 혹은 지팡이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실장, 과장, 그 밑에 7구급 공무원들. 지금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게 관직을 도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정 위기를 해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3신분을 관료 체제에 이제 끌어들이고, 물론 제대로 된 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명분상 장관을 시켜주고 차관을 시켜주고 차관부를 시켜주고 뭐 이런 거지만, 여하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것이죠. 지금 만약에 어느 대통령이 뭐 코디 담당 장관, 차관, 차관부, 국장, 실장, 과장, 그 밑에 799 공무원까지 이런 행정부를 구성하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국왕, 절대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했었죠.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사회를 먼저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특권 신분들이 그 제안, 루이 16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죠. 사실상 대다수였던 삼부회 구성원 중 대다수였던 제3신분이 다른 두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는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득세하기 전까지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혁명이 가격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주변 국가와의 전쟁도 또 한몫을 하게 돼요. 아쉽게도 그 프랑스 혁명 자체는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이 제1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전부 승리했으나 이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죠. 1812년엔 이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고요.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는 왕정이 복고되게 됩니다. 프랑스는 빈 회의에서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죠.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은 7월 혁명,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체제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뭐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바뀌고 뭐 점령도 당하고 뭐 쳐들어도 가고 그 속에서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이게 다 돈이 있어야지 되는 일인데 세금 뭐 오르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나폴레옹 3세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인도 차이나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얘기하는데요. 요새는 아세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도 차이나라는 것은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른 것이죠. 인도를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교전을 벌였지만 영국 차지가 됐죠. 차이나를 두고 뭐 여러 전쟁, 우선권을 둔 여러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영국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표현이 좀 잘못 나갔네요. 이 아세안 사람들이 들으면 격노할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뭐 역사니까 일단 인도 차이나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이 인도 차이나를 보고 꽁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이 지명을 불렀죠.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뼈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이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이 포로로 잡히고 파리가 포위되어서 파리 시민들이 이 동물원의 동물과 쥐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동물원의 동물도 잡아다가 뭐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동물들을 먹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전쟁 패배의 결과로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직위식을 거행했고요. 프랑스는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내고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1870년대 제3공화국 1930년대까지 유지가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빠뜨렸던 사건이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자, 이 드레피스는 간첩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고요. 드레피스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명목은 다 똑같네요. 프랑스 만세, 공화국 만세, 프랑스 만세, 공화국 만세. 공화국을 위해서는 드레피스가 간첩이 되어야지 되거나 간첩이 아니어야지 되거나 뭐 그래야지 되나 봐요. 이 논리가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이 시기를 흔히들 프랑스 사람들은 벨 에포크, 즉 좋은 시대, 좋은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하고요.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나 주로 자본가, 지주 등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요. 이 노동자들과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 전투로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그 이후로는 참호전으로 인해 20대 남성 인구의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었죠. 이 부상으로 불구가 된 남성들이 많아서 노동력 부족이 극심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한 세대가 거의 없어지는 절멸하다시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참호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점이죠. 일단 땅을 열심히 파야죠. 거기서 이제 거의 허공에다 총 쏘듯이 총을 쏘고요. 적의 참호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 와중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참호 속에서만 전쟁을 계속했다면 그렇게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발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참호를 점령하기 위한 이 전투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1910년대에 20대가 되는 그 연령대의 남자들은 거의 괴멸 상태, 거의 한 8, 90%가
사망하거나 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요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치즈를 고정하는 도구예요. 포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치즈를 써는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도에 따라서 포크나 칼이 다 다르더군요. 예. 자, 오늘 핵심은요, 5주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과제를 드리지는 않겠어요.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주죠. 이 프랑스는 단일민족 또는 단일민족 국가인가 아니면 다민족 국가인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주제는 이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 끝날 때 같이 한번 먹고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수업이 없으니까 참 기분이 그러네요. 그냥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